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요 며칠 사이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하지만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기업 실적 상승의 과실이 개인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 우리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이 전 세계 화두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은 유니콘, 스타트업에 더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혁신은 투자해야 할 미래 과제일 뿐 당장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일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간의 물가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뭐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전월보다 0.1% 포인트 내려서 2.9%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추세를 보면 지난해 말에는 이제 3%대 중반대에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올해 1월에는 이제 3.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3, 4, 5월 요때쯤에 신선식품 에너지 가격이 또 일시적으로 급등하면서 네. 또 5월에는 3.2%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6월에 다시 3.0%로 낮아졌고 이제 7월에 2%대로 재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게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보니까 이게 체감 물가 측면에서 역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을 보면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 기준 2%를 향해서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4%, 2%대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되는 기조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선행 물가에 해당되는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 경우에는 7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이렇게 물가가 하향 안정돼 간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시점은 시장에서는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몇 주간 뭐 이달 들어서 폭우가 내리면서 최근에 이제 채소값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달 소비자 물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상승률이 다소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준 탓입니다. 또 하나 짚자면 환율이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 다시 또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네, 네. 뭐 또 다시 또 1,390원대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이런 환율도 역시 수입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수는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가는 좀 잡혀가는 모양새인데 네. 그 집값에 대한 전망은 이제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그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 항목에서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수가 115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이제 이 지수는 역시 똑같습니다. 물가랑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많으면 이제 기준치 100을 넘게 되는 건데 115란 말이죠. 네. 이게 전월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115 자체도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21년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였으니까 네, 네. 지금 소비자들이 이제 그때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역별로도 보면 수도권, 광역시, 지방
할 것 없이 다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치가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결국 주택 시장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식 조사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또 최근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도 미뤄지면서 네. 주택담보대출 늘고 주택 거래량이 늘었다는 소식도 최근에 많이 전해졌잖아요. 이런 그런 환경 변화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네. 2달 연속 증가했다고요? 네, 이제 이런 소식이 정말 반갑게 들리네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 동향을 보면요, 이제 5월 출생아 수가 19,547명. 네. 그래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14명 출생아 수가 더 늘었습니다. 2.7%가 증가한 거고요. 이게 한 달 전인 4월 당시에 출생아 수가 역시 그때도 늘었는데 그때가 19개월 만에 반등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출생아 수가 늘었으니까 2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2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때가 꽤 오래전이더라고요. 2015년 10월과 11월,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8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아, 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거는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자면 2년 전에 혼인이 증가한 것, 이것과 맞물려져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고요. 네. 통상 이제 혼인과 첫째 아이 출생아 사이에 걸리는 시차가 2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이제 혼인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이 즈음부터 이제 출생으로 이어진다,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계속 네. 다만 이제 절대적인 출생아 수는 여전히 10,000명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은 네. 역시 한계로 보이고요. 증가세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생은 혼인 건수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혼인이 증가세로 돌아섰던 영향이 역시 하반기에도 추세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입니다. 네. 이제 5월, 그러니까 지난 5월 혼인 건수가 많이 늘어난 점도 고무적입니다. 많이 늘었거든요. 5월 혼인 건수가 2923건이었어요. 네. 이게 전년 동월 대비 21.6%가 늘어난 거고요. 2019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월 평균 한 2만 건대의 혼인이 이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혼인 건수가 확 줄었다가 지금은 네.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사망자 수는 28,54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긴 했는데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은 현재 5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외신을 통해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에 통과했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네, 자세한 내용, 예. 로이터 통신이 살펴볼까요? 이제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했다는 거고요. 네.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한 이제 HBM3는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엔비디아의 H20 칩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 네. 또 하나, 이르면 다음 달 엔비디아의 이 납품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5세대인 HBM3E는 아직 엔비디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네.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전해졌고요. 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측은 이런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왜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통과가 중요한지는 HBM이 AI용 칩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핵심 메모리 칩이고 그 엔비디아가 AI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통과 소식이 이번에 나온 거고요. 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가 2.26% 빠졌네요. 전일 대비 1,900원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4세대 HBM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에 주목한 게 아니고요. 네. 5세대 HBM3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데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경쟁사인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세대 HBM을 사실상 그동안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고 네. 5세대 제품도 이제 최근에 양산을 시작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5세대 테스트 통과 실패는 여전히 HBM 분야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또 수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있어요. 네, 양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율이 높아야 칩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의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시장 안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네, 네. 현재 SK 하이닉스가 밝힌 HBM 수율이 80%입니다.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칩을 만들기 전 단계인 웨이퍼에서 80%만큼 칩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네. 삼성전자가 HBM을 설사 납품을 하더라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네, 여기에 네.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역대급 엔화 약세로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2,50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일본을 방문해 보면은 그 주요 대도시들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쳐서 체감상 그 과거에 그 침체됐던 모습에서 일본이 좀 확실히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 며칠간은 좀 약세였습니다만은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뭐 사흘간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의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와 이 주가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업 실적 상승과 임금 인상 그리고 연간 2%대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왜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주호은행의 변정규 전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그 일본 경제를 보는 그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전문가들은 이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장기 불황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을요? 글쎄요. 그 지표로 보는 게 가장 그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물가는 지금 상승 중이고요. 네. 그래서 그 2%까지 몇 달 전 내려가기도 했지만 네. 5월 달 그리고 6월 달 지난달 전부 다 2.8% 네. 각각 상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일본은 옛날에 뭐 디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네, 이 정도는 네.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또한 뭐 실업률도요 한 2.6%. 네. 이 정도로 계속 한 2년 전에도 지금 전부 다 2.5, 2.6, 2.7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 정도니까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네. 예, 이 정도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뭐 주식시장도 꾸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황 물가가 상승하는데 불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비도 줄고 그다음에 물가는 상승하고 쿵핍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본은 계속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GDP도 괜찮아요. 일본이.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뭐 불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중에 네. 지금 아직 그 일본의 경기는 지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일단 니케이 지수 올 초에 제가 찾아보니까 올 초 시작이 33,200원, 200엔대 이제 출발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장 마감은 못 봤습니다만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많이 오르면서 그때 42,224까지 올라서 연초 대비 그럼 한 25% 정도 오른 거고 오늘 한 39,000원, 9,000대면은 이제 한 20% 정도 오른 거니까 이제 아주 상승세를 잘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이렇게 괜찮죠, 사실은. 네. 뭐 그 작년이죠. 2023년에 그 3년 초 1월 달에 네. 이제 니케이 지수가 26,000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뭐 4만 정도. 네. 예를 들면 한 50% 이상 오른 거예요. 1년 반 그러니까요. 만에. 네.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런 걸 보면은 그 조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럽죠. 맞아요. 부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게 한 1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1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은 저희가 그 2012년 초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8,500이었어요. 네. 8,500이고 지금 4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5%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네. 올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1,850이었으니까 아, 네. 지금 이제 뭐 2,800이니까 뭐 1.5배 오르는데 그친 거죠. 코스피는 네. 고동 기간 한 10년 동안 그런 네.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들이 특히나 일본의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을 많이 주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본의 주식 시장은 더욱이 지금 뭐 외환도 엔화도 그렇고 모든 거와 결부지어서 네. 이제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그 장을 갖다 움직인다 이렇게 현지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증시를 보면 그러니까 증시가 좋다는 거는 기업 실적들이 좋으니까 그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 상황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 춘투라 그러잖아요. 단체 임금 협상. 올해 이제 일본이 한 거 보니까 5%대의 그 임금 인상률에 합의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난 거.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뭐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요. 지금 뭐 그 일본의 개인들이 네.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일본의 엔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조금 이제 엔저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그 통화가 그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네. 통화나 신흥국 통화가 자국의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국 재무부의 그 환율 정책 보고서.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뭐 심하게 보면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조작국으로 이렇게 한번 지정도 되고 했었어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현. 예, 네,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관찰 대상국에 계속 맞아요. 이름을 올렸었는데 네. 최근엔 이걸 빼줬습니다. 뺐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물가 때문에 그래요. 예, 물가.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나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가 무역 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보다 달러를 정책적으로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용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화도 약해지는 것도 용인하고요. 네. 원화도 약해지면 사실은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용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최근에 했었어요. 네, 네. 예, 엔화에 대해서도. 그렇기 네. 때문에 엔화가 좀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 그 일본의 그 엔화
물가 약세는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일본의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국내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엔저 때문에 가서 일본을 사고 네.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여행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 좋은 데 비해서 그 국내에서 일본인들은 외국에 갈 때는 굉장히 네. 마음 먹고 가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호텔이 외국인들만을 위한 호텔이고 그다음에 자기네 스시집도 비싸서 자기네는 정작 못 집에서 먹는데 먹고 외국인들이 와서 막 많이 먹고. 그렇죠. 그래서 골목 앞에 큰 대로변에는 막 북적북적 되는데 막상 뒤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사는 그런 주택가 이런 데는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자주 섞인 그러한 방송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일본의 그 정부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뭐 춘추에서도 5% 이상 그리고 기업체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네. 뭐 올려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주는 경우도 많대요. 네. 예, 이렇게 지금 높게 올려주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어쨌든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지금 지난 5월까지 뭐 26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물가 때문에 그래요. 네. 예, 물가가 높다 보니까요. 네. 예, 엔저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 1,300원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과가 비싸다, 뭐 다른 물건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수입 물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냥 석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수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주는 영향 우리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네.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그럼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좀 있긴 있는데요. 요것도 결정해 주시겠지만 환율이나 물가 차원에서도 한번 곰곰이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 옆나라 일본인데 장기 불황이란 표현을 계속했잖아. 잃어버린 몇 년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됐던 원인을 잠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될 그 계기에 대해서 저희가 프라자 합의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미국의 대일 역조가요, 네.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10배 이상 이렇게 네.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돼요. 네. 당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일 감정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네. 이것들을 갖다가 프랑스, 독일 등 그 서방 국가들하고 해서 네. 일본의 환율을 좀 바꾸자. 네. 너무 싸다 지금. 그래서 엔화 네. 강세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네. 당시에 지금 달러엔이 한 60엔 달러당 260엔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 85년 그 프라자 합의 전에 네. 그걸 갖다가 이제 120원대로 2년 안에 쭉 끌어내리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2배 이상 갑자기 이렇게 비싸지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이 좀 잘 안 되게 됐어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수출이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일본의 그 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거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외자가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매수세가 뚝 끊겨요. 네. 폭삭 가라앉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 경기가 폭삭 가라앉게 되니까 이게 경제를 갖다 검은 구름으로 들이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요 후퇴하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네.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네.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 그렇게 돼서 네. 이제 금리를 쭉쭉쭉 내리게 됩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가 들어간 거죠. 그때. 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일본도 고금리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네. 이제 네.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거의 0%까지 네. 이렇게 아베노미스 내리게 되고 시작되면서요. 맞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제로 금리로 내리게 되고요. 네. 더구나 2016년부터 시작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게 돼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없는 통화는요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자를 안 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국내 투자자들도 엔화를 팔고요. 전부 다 다른 나라 통화를 사게 돼요. 달러를 네. 사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엔캐리가 나와서 엔화의 네.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순환고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쭉 한번 이제 그 지난 몇십 년을 돌이켜 봤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엔저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엔저는 조금 잦아든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라든가 뭐 중앙은행인 BOJ의 개입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을 여러 카드를 써봤는데요. 네. 잘 안 통했거든요. 이것들이 잘 안 통했는데 이번에 일본 엔화의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네. 좀 재밌긴 한데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엔화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네. 최근에 그 뭐 피습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네. 그 와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더군다나 더 입김이 더 영향력이 세진 데다가 네. 엔화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그 달러엔 환율이 160대 이상에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갑자기 157엔으로 4엔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헤지펀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엔화를 숏셀하고 있던 네. 엔화에 대해서 마이너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이런 트레이더들이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155엔 밑으로 우리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포지션을 바꾸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엔화에 대해서 약간의 강세는 지금 진행이 됐고요. 더 이상 이제 160엔 대는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전문님? 엔화 예를 들면은 환율을 갖다가 네. 자국의 통화를 너무 이제 저평가시켜서 네. 그러니까 달러인 환율이 너무 높게 갖고 가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환율을 높게 갖고 가면 엔화를 갖다가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일본에서 만든 일본 제품을 미국에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일본 그 제조업체들이 이제 뭐 미국 그 업체들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 착취한다 미국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나쁜 그 감정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죠. 미국 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다 그러셨는데 그럼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네.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것을 지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50%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소포지션을 갖고 가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엔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달러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커질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네. 예. 이달 말인가요? 31일에 그 일본 BOJ가 그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무님? 근데 그 일본 정부 여당 그 주요 인사들이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약간 좀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중앙은행은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여서 그렇겠죠.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보통 그 대체적인 의견은 이번에 이제 그 달러엔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네. 엔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개입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금 네, 지켜볼 네. 것이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달러엔 환율이 160엔에 계속 넘어갔으면 금리 인상 카드를 이번에 들기도 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10월 달까지 정도 기다려보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예측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그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일본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나 개인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왜냐 집을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2년 사이에 30% 정도 올랐다. 네, 동경의 주택 가격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도 많이 샀다. 그런데 특히나 중국인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오를 여지가 있고 예. 또 대출금리 이런 것도 좀 쌀 거 아니에요. 일본은요. 예. 네. 많이 싸죠. 사실 실제로 대출을 받는데요. 1% 됩니다. 거의 뭐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좀 눈독을 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일본 부동산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엔화라든가 이런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네,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금융권에서 일본 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한 건들도 많이 있고요. 네. 지금 미국도 투자 많이 했었고 일본도 많이 투자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투자한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높았던 이런 투자 대안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이렇게 본다면은 특히나 일본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그 엔저도 어느 정도 중지되고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엔 투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또 지금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좀 성급한 그런 투자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 일본의 주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꼭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를 뭐 사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경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면교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으로 자본이 다시 회귀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일본의 옛날 기업들 같은 게 우리가 뭐 예전에 워커맨 하면은 소니였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워커맨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워커맨을 안 쓰고 최근에 이제 뭐 아이팟이라든가 이런 네. 거 쓰는 것처럼 그 회사들도 다른 이제 업종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른 전환된 업종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갖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환을 아마 생각을 하고 모색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가 네, 네.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정치적으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와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씩 이런 것들이 결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조금 본받아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정부도 이제 협력을 하고 네. 우리들도 다 같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힘들게 조금 노력을 하면 일본과 같이 10년, 20년 후에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이제 대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네. 대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에 적극적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혁신하면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런 그 서사는 사실은 뭐 오늘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네. 그 2m가 넘는 골리앗을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네. 돌멩이 5개로 5개였나요? 네, 이제 무심하게 네. 그 몇 개 집어서 네. 휙 던졌는데 골리앗의 눈에 맞은 거죠. 딱 여기 맞아서 네. 바로 쓰러져서 이제 물리쳤던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갖는 서사입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모습에 굉장히 통쾌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스타트업, 벤처가 등장하면서 많은 기존 레거시 기업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네, 네. 다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세대에 걸쳐서 다져진 기존 기업들이 네. 새로 등장한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항해서 용감히 싸우긴 했지만 사실 형편없이 쓰러지는, 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상상력과 시야 때문에 스타트업이 던진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 바로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본 거죠. 네.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우리가 여실히 목격을 했고요. 네. 네. 애플이라는 다윗이 노키아라는 골리앗을 무릎 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다윗의 돌멩이는 아마도 이제 인공지능일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다윗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들의 전술, 도구를 다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제 대기업에 가보면 CEO부터 막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다 이제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대기업에 대한 혁신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네.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왜 하셨나 했는데 비유해서 이제 생각해서 네. 들으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제 벤처기업처럼 그 스타트업들처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잘 드러나진 않는데요.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덩치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가 이제 벤처 기업들처럼 쉽게 밖으로 막 드러나진 않아요. 벤처 기업들이야 이제 작은 시도를 여러 번 많이 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실패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작거든요. 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기업은 달라요. 이게 한번 실패하게 되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기존 레거시 기업들이 절대로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디지털 전환 주제로 뭐 강의도 가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인원과 이해관계가 뭉쳐 있다 보니까 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네.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부족한 점들은 뭐 당연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혁신을 일종의 구호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호로 쓴다. 네. CEO가 바뀌면 우리는 혁신한다고 외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디지털로 간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구체적인 그 계획은 잘 없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디지털 혁신을 한다는 명분으로 디지털 혁신 본부를 만들고요. IT 인력을 잔뜩 채용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직원들보다 훨씬 더 강한 의사결정권을 쥐어줘요. 네. 이렇게 되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일이 더 어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 마치 IT 기술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네. 원래는 회사 고유의 지식이 기반이 된 IT 지식의 결합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한 건 스마트가 아니고 팩토리고요.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건 시티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꾸 스마트에 초점을 맞추는 우를 대기업들이 글자가 앞에 많이 있어요. 범하는 스마트가.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스마트 팩토리에선 팩토리가 중요하고 네. 스마트 시티에선 시티가 중요하다. 네. 네. 자, 그러면 대기업들은 어떤 측면에서 그 벤처기업보다 유리한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요즘 분위기가 아마 여기를 가장 잘 보여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금력입니다. 네. 사실 디지털 전환, 혁신,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들은,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벤처 기업들은 누군가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나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창출하는 그 수십억 달러의 현금 흐름 덕분에 네, 네. 이 초기에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가 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클라우드 시장을 견인하는 양대 산맥이 됐는데 이 경쟁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이 만약에 외부 투자자에 의해서 조달되어야 했다면 그 시기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이런 건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뭐 여러 분야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자금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브랜드 가치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게 그 단지 인지도를 넘어서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건 기존의 고객들과 얼마나 오랜 기간 약속을 지켜왔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되게 화려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높은 클릭 수나 높은 좋아요를 받아서 그 인지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브랜드 가치로 쌓이는 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GE 같은 기업들이 과거에 전통 산업에서도 강자였지만 지금 디지털로 이동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고객군을 가지고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가 네. GE라고 주는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예. 많은 부분 버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반이 네. 되는 거죠. 네.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다는 것도 또 유리한 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어느 산업 분야든 간에 신규 고객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네. 기존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용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익 증가분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신규 고객 매출에서 나오는데 기존 기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고객들로부터 계속 재창출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이익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시장 주도권이라는 게 단기적인 어떤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충성적인 고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장기적으로 점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데이터 확보 이런 것도 혁신의 기반이 되지 않나요? 디지털 시대에는요? 맞습니다. 이 디지털 경제 데이터는 사실 단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네. 스타트업은 아마도 오랫동안 축적된 경영 지표나 고객 구매 패턴 등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자기 모든 걸 다 주고도 받아오고 싶어 할 겁니다. 사실 데이터가 진짜 중요해진 이유는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네. 분석이 산업 전반에 확장되면서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 알고리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알고리즘의 우위가 있어야 더 많은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고 더 많은 고객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반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는 네.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반이 역시 됩니다. 강점이 많네요. 네. 게다가 특허도 굉장히 큰 요인인데요. 네. 대기업에서는 오랜 기간 이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지적재산권이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특허와 관련된 축적을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뭐 많은 그 남편들과 같은 전략을 쓰는데요. 그 허락보다는 이제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네. 일단 저지르고 수습을 하죠. 그 우버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이면서 구글의 웨이모 지적 재산권을 그냥 침해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3,400억 원 가까이 합의금을 그냥 일단 지불해 버립니다. 침해해 놓고 합의금 그렇죠. 내면 끝이다. 네, 네. 그렇게 허락보다는 용서를 일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마지막 요인을 하나 더 꼽는다면 네. 이 레거시 기업들은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의 규제나 이 생태계 내 시장 거래 질서 같은 것들은 누군가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누가 의견을 내는 사람의 그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뭐 무선 통신업계에서도 3G에서 4G, 4G에서 5G 넘어갈 때 브로드컴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정부에 많은 자문을 합니다. 그 자문이자 이제 일종의 뭐 로비 역할이 되는 거죠. 네네. 뭐 몬산토와 듀폰 같은 회사들도 유전자 조작, 종자 및 식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사한테 유리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결국 나쁜 로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이렇게 유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네. 실상 많은 반대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엄청 빈번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을 한번 짚어보면 이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찬물을 틀고 아 차가워 그렇게 있다가 바로 또 뜨거운 물을 들고 아 뜨거워 하는 걸 반복하다가 네. 결국에 이제 샤워를 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다가 결국 물가를 못 잡는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네, 네. 대기업 내부에서의 디지털 전환 논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이나 변화의 필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 혁신 일변도의 주장들만 막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혁신이라는 게 원래 되게 새로운 건데 혁신 자체가 진부해져 버리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아, 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놔버리고 새로운 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데 변화나 혁신의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추가적인 짐으로만 느껴지는 경우가 뭐야.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그래서 힘들어. 이제 갈등과 반대라는 것도 이 지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그런 되는 이런 거죠. 갈등과 반대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할 텐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안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하나의 방법은 그 와튼스쿨의 조지 데이 교수가 예전에 얘기했던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빅원과 리들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네. 했어요. 빅원은 이제 게임 전체의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의미하고요. 네. 리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아. 이 아이디어들을 이제 마치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네. 균형 있게 가져가면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빅원과 리들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내는 단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경직적이다 보면 아이디어들을 함부로 내기 어려운 문화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직원도 임원도 심지어는 주주나 이사, 컨설턴트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되는 문화 네. 체계가 먼저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집계된 아이디어는 이제 빅원과 리들원으로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게임을 바꾸는 이런 아이디어와 점진적 개선을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름이 빅과 리들이어서 빅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주식과 주식과 채권을 적당히 섞어야 이 리스크가 해칭되듯이 네. 빅과 리들도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빅원은 아무래도 직면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실패 위험이 큽니다. 네. 성공할 경우에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빅원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희소해요. 이런 것들이 뭐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블록체인 거래 방식 정도가 빅원 정도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데 구현도 어려운 아이디어라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리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리들원과 빅원을 잘 균형 있게 가져가는 분류들 그리고 운영 기법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갈등 이런 걸 어떻게 네. 풀어 나가야 될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직접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예, 이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예전에도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 혁신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혁신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아니라 기존 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대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혁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혁신을 해야 하는지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94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성공하는 기업들이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고 대담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가정과 모든 책상에 PC를, 아,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한다. 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 네. 일본의 히타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사회적 혁신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런 한 문장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업 구성원들도 혁신이나 이름으로 변화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고객들 역시도 그런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큰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고 대담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10단어 이내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